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연 교수입니다. 혹시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시거나 또는 뚜껑을 여는 사소한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시지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노년기 건강과 근감소증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근감소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방과 개선이 가능한 질환으로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영어로 sarcopenia라고 하며 그리스어로 살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은 근육량의 감소, 근력의 저하, 그리고 신체 기능의 감퇴, 이 세 가지 요소로 정의가 됩니다. 2019년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 기준 AWGS 2019에 따른 진단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근력을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악력이 남성은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이거나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2초 이상 걸리면 근력 저하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근육량 감소가 확인이 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되고 6m 보행 속도가 1초에 1m 미만으로 감소하면 중증 근감소증으로 분류합니다. 국내 최신 역학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6.8%가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고 80세 이상에서는 남성 21.5%, 여성 25.9%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의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또 쌀포대나 큰 물통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병뚜껑이나 포장지를 여는 사소한 일도 힘들어지시죠. 또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밀어서 일어서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보행 능력에도 변화가 생겨서 6m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린다면 주의해야 하고요. 외관상으로도 팔뚝이나 종아리 둘레가 감소하고 기존에 입던 옷이 헐렁해지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감소증의 발생 원인은 정말 복잡한데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주요 원인을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모두 감소하는데 이들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 합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세포 수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속도는 감소하고 분해하는 속도는 증가합니다. 또 근육세포 내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 재생에 중요한 위성세포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염증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를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 번째인데요. 즉 바로 악순환 구조죠.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저하되면 활동량이 더욱 감소하고 이는 다시 근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여기에 급성 질환이나 입원으로 장기간 누워만 있어도 근감소증이 급속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량 감소를 넘어서 정말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위험으로는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고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절 후에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비율도 5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망 위험이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사적으로도 영향이 큰데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기초대사율 저하로 비만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 위험 증가, 사회적 고립, 삶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나며 의료비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 근감소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접근법은 운동과 영양 관리인데요. 근감소증 전용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약이 아닌 다른 방법, 즉 비약물적 중재가 치료의 핵심이 되겠죠. 치료의 두 가지 주요 측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항성 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요법이고 둘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영양 관리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최대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적절한 단백질 섭취인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단백질 필요량은 일반 성인보다 높습니다. 건강한 노인은 체중 1kg당 1.2g 이상, 급만성 질환이 있거나 근감소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까지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이 양을 쉽게 가늠하시도록 실제 식품 예시를 들어보면요. 보통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5g, 계란 1개에 6g, 두부 한 모에 약 20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서 하루에 2~3개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우유나 그릭 요거트, 생선, 닭가슴살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섭취 시점도 중요한데요. 한 끼에 20에서 25g 이상 섭취하고 하루 3끼에 고르게 배분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류신은 유청 단백질, 계란, 살코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세포 내에서 류신 tRNA 합성 요소, 즉 LRS라는 센서에 의해 감지되어서 mTOR라는 단백질 합성 신호 전달 체계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mTOR가 활성화되면 S6K1과 4EBP1과 같은 하위 신호 전달 분자들이 작용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류신만 단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또한 과다 섭취 시 다른 필수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하고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시고 다른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데요. 하루 식단을 예로 들면 아침에는 계란 2개에 우유 200ml와 통곡물 토스트를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100g에서 120g의 현미밥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필수 영양소도 챙겨야 하는데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필수적으로 하루 800에서 1000IU가 필요하며 햇볕을 주 3회 15분에서 20분씩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적정 농도 유지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호르몬인 아필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운동 효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근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등푸른 생선을 주 2~3회 섭취하시거나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보충제로는 유청 단백질, 크레아틴, HMB,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산화 영양소를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에서도 저항성 운동을 통해 근력을 30%에서 40% 향상시킬 수 있고 12에서 14주간의 체계적인 운동으로 근육량도 5에서 10% 증가가 가능합니다. 신경계 적응은 2주에서 4주부터 그리고 근육량 증가는 8주에서 12주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지만 회복 능력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고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현재 근감소증 전용 승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마이오스타틴 억제제인 비마그로맙 등이 연구되고 있지만 근육량 증가 효과는 있어도 실제 기능 개선은 제한적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다만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보충제로는 유청 단백질, 크레아틴, HMB, 비타민 D 등이 있습니다. 특히 HMB는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운동과 영양 관리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를 근감소증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비만 고령자의 30에서 50%가 근감소증을 동반하는데 체중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근육을 분해시키고 또 근육 내 지방 침착으로 근육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중 감량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근육량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고단백질 저칼로리 식단과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권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특히 병원에서 개인에게 맞는 운동과 식단을 상담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개인차가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네, 젊은 연령층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극도의 체중 감량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좌식 생활을 하는 직장인,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위험군에 속하는데요. 30대에서 40대의 근감소증이 서서히 시작하며 30세부터는 근육량이 연간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40세부터는 본격적인 예방운동을, 그리고 50세부터는 정기적인 근력평가가 필요합니다. 젊은 분들께서는 주 2, 3회 저항성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장시간 앉아있기 피하기,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를 권장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필요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남성은 절대적 근육량은 많지만 감소 속도가 빠르고 5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급격한 변화를 보입니다. 반면 여성은 기본 근육량이 적어서 위험 수준인 임계점에 빨리 도달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급속히 진행되며 골다공증과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별별 맞춤 관리로 남성은 심혈관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여성은 골밀도 관리와 균형 감각 훈련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히려 더 중요하지만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력 강화는 관절 부담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안전한 운동법으로는 부력으로 관절 부담이 최소화되는 수중 운동이 가장 좋고, 관절 움직임이 없이 근육만 수축하는 등척성 운동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저강도 저항 운동도 권해드립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통증이 악화되면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개인 상태에 맞는 안전한 운동법을 배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전적 요인은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력의 유전성은 약 30%에서 60%로 부모가 근감소증인 경우 자녀의 위험도가 1.5배에서 2배 증가하지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큽니다. 예방 전략으로는 30대부터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지며 최소 1년에 1회 체성분 및 근력 평가를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함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비만의 경우 복부 비만으로 인해 근육 감소가 가려질 수 있어서 체중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악력 측정, 의자에서 일어서기 검사, 체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6m를 걷는 데 6초 이상 걸리는 것과 같은 기능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 감량과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수면은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잠에서 성장 호르몬의 80%가 분비가 되고 수면 부족 시 테스토스테론은 20%에서 30% 정도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증가해서 근육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 6시간 미만 시 근감소증 위험이 1.2배에서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위험하고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최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갖고 수면 2시간 전에는 운동을 피하며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고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운동 방법일 때만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거나 충분한 영양 공급 없이 과도하게 운동하거나 또는 회복 시간 없이 매일 운동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1, 2주차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로 적응기를 갖고 3, 4주차에는 맨몸 운동과 저강도 저항 운동을 시작하며 5주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단백질 섭취, 주 1, 2일의 완전한 휴식, 과도한 피로나 통증 시 중단,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근감소증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입니다. 근거 중심의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 동향을 보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운동과 영양 관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가정의학과든 관련 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별 맞춤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건강하고 근육도 튼튼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